예, 오후에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권성만 교수님 모시고 심리학에서 보는 욕망의 문제를 한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욕망이 잘 충족되고 있으신지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왔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할 일이 없어도 내가 선택할 다양한 행동 중에서 이렇게 먼 조계사까지 와서 이렇게 장시간 이런 강의를 듣는 그런 행동을 선택하신 거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하는 어떤 행동의 그 심리적인 원인을 밝히는 그런 차원에서 욕망에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심리적인 내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로서 주요한 하나로서 욕망을 초점을 두는 겁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욕망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욕구, 디자이어 또는 동기, 모티베이션 이란 용어를 더 선호해서 쓰고 있죠. 이런 그 욕구는 인간의 행동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는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그 행동의 방향을 정한다는 겁니다. 식욕이 올라오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게 만드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행동을 추진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목이 마르면 물을 계속 찾게 되죠. 그래서 갈증의 욕구가 해소될 때까지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그런 추진력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행위를 종료하게 하는, 조절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면 물을 찾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그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동의 방향과 그 행동을 지향하는 강도와 그 행동을 어떻게 종료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면적인 요인이 욕구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머레이 같은 사람은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욕구라는 것은 상당히 막연한 어떤 그 초기 상태의 욕망이라면 동기는 그 욕구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원하는 구체화된 형태가 동기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내면적인 욕망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유혹입니다. 사실 욕구가 없다 하더라도 식욕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식욕이 샘솟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욕망과 욕구와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경적인 유혹 그것이 합쳐져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욕망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매개하게 됩니다. 어떤 성적인 욕망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충분히 해소할 건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판단과 그런 어떤 정서 등등 복잡한 심리적 과정들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욕망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니는 욕망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루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은 무한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런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욕망을 몇 가지 위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구다. 식욕, 목마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욕, 의식주, 이런 신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바탕에 있고, 이것이 잘 충족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그 위에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을 받고 또 집단에 소속하려는 그런 욕구, 그 위로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어떤 존중에 대한 욕구,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 이렇게 그 위계를 지어서 나타내고 있죠. 매슬로우는 말년에 자기 실현 욕구 위에 초월의 욕구라는 것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주장한 이 욕구 위계설은 다양한 인간의 그 욕구들을 몇 가지 층으로 설명했고, 일반적으로 상위의 욕구는 하위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돼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상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가도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다시 하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또 매슬로우는 이런 여러 가지 욕구를 크게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눕니다. 결핍 욕구는 무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 우리 몸에 그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식욕이라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 갈증이라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죠. 이런 무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결핍의 욕구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어떤 부족함이 없더라도 자신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성장 욕구라는 것이 있다. 매슬로우가 그 여러 가지 말하는 것들 중에서 그 생리적 욕구부터 존중의 욕구까지는 대부분 결핍 욕구에 속하고, 자기 실현 욕구 이상은 성장 욕구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에서 주된 그 초점이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욕구를 가지고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진화론적인 생물학에 근거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최근에 태동이 되었는데요. 인간은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자기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식주의 욕구, 그리고 번식을 위한 짝짓기, 어떤 성적인 욕구,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의 욕구, 이런 종이 보존되기 위해서 또 자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욕구들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봤던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신분석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는 성욕을 가장 기본적인 거로 봤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면서 느끼는 그 따뜻한 촉감과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우유를 빨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쾌감으로부터 성인이 말하는 어떤 성교 행위에서 느끼는 그 성적인 쾌감을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성욕, 성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욕구가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억압되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 왜곡돼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그 정신 분석에 대한 비판,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누군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다. 이런 그 관계 형성의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들러 같은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구, 또는 열등감을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
욕구가 근원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융이라든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상당히 그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 왼손잡이는 타고날 때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자신이 타고난 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질을 펼치고자 하는, 자기를 충분히 펼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나타내는 욕구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문화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일반론적인 그런 욕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와 계신 분들 뭐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다 갖고 계시죠? 이런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이런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런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런 욕망을 지향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욕망이 올라왔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답답하고 긴장 상태가 되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긴장을 해소했을 때 아주 만족스럽고 즐거운 쾌감을 느끼게 되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느끼는 욕망은 상당히 건강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이 무언가 부족하게 되면 식욕 또는 갈증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 몸을 보존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진화에,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삶을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안내하는 것이 욕구일 수 있다. 그런 욕구를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 또 욕구는 우리에게 어떤 활기와 의욕을 줍니다. 삶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극단에 흐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쾌락주의 또는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욕망에 탐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대부분 부적응적이고 파멸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욕망을 충족하게 되면 그 욕망 충족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는 더 큰 욕망, 더 강한 욕망, 더 지속적인 욕망을 원하게 돼서 그 욕망 충족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소위 말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그 욕망에 순응하는 삶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탐닉하게 되면 이런 부적응적인 자기 파멸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서로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충족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안위나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망 충족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좌절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욕망을 억제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이런 욕망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우리 자신을 파멸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타부, 윤리, 도덕, 계율, 이렇게 우리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인 규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그 욕구를 억제하는 삶이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금욕주의가 되게 됩니다.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 여러 가지 그 건강한 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메마르게 만든다.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인간이 이런 욕망을 억제
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웨그너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인데요. 이런 큰 대형 강의실에 화면 앞에 슬라이드로 하얀 곰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곰에 대한 이미지를 억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집단에게는 그 곰을 보여주고 아무런 지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을까요? 그 억제하라고 한 집단이 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정신장애 중에 강박장애라는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충동이 자꾸 올라와서 괴로운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독실한 종교인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이성을 보게 되면 아주 음란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억제해야 된다라고 억제를 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오묘해서 오히려 더 의식에 자꾸 더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려는 삶이 때로는 그 욕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그런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을 상당히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며 사는 삶입니다. 절제주의라고 할까요? 욕망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욕망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억제하기도 하는 이런 중용의 욕망에 대한 중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삶이죠. 심리학은 경험 과학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리는 학문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욕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그 원리를 사실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욕망, 삶의 동력인가 아니면 고통의 뿌리인가? 사실 해답은 싱겁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해답은 욕망에는 그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욕망을 잘 조절해서 삶에 활용하게 되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삶의 욕망에 휘말려서 또는 욕망을 지나치게 억제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면 고통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에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욕망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기초는 이 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진화론에 의하면 뇌의 구조도 하등 동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를 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관장하는 부위가 이 뇌의 한 가운데에 있는 간뇌, 시상하부, 변연계라고 하는 그런 간뇌 부분에서 이런 욕구를 관장하고 있죠. 사실 상당히 동물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뇌의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뇌의 구조를 발달시키게 됐고 이 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외부 현실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적절한 행동의 집행 소위 인간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성을 관장하는 영역이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간뇌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간의 욕구를 전두엽이 관장하는 이성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그래서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오늘날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아직 충분히 세밀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그 욕망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 흔히 우리 욕망은 우리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잘 관찰하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어떤 욕구, 어떤 동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발산하고 또는 어떤 그 행위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실제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알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자각과 평가와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된 행동을 실제로 구현하는 이런 세 과정이 중요하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책임질 수 없지만 허황한 얘기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욕망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욕망의 조절하기 위해서는 욕망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욕망을 초월하는 삶은 욕망에 대해서 억제도 추구도 그리고 애써서 싸우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저도 그 경지에 가지 않아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자님께서 70대에 이루신 경지 종심소욕해도 불유구라. 내 욕망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이런 경지가 이런 그 욕망을 초월한 경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게 그 불교의 시부도입니다. 시부도 또는 시무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시부도에서 소는 불성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동자승이 소를 찾아 나가고 그리고 소의 발자국을 찾아서 소를 발견하고 소를 길러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또 나중에 소도 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저자거리로 나간다라는 10가지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신마도라는 게 있답니다. 소 대신 말을 대신하고 있고요. 또 티벳의 경우에는 코끼리, 그래서 십상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 말, 코끼리 같은 동물을 왜 불성에 비유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야생마처럼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부도에 나타나는 소나 말이나 코끼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동력을 지원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부도에 나타나는 소라는 것이 우리 어떤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욕망을 자각하기 위해서 욕망을 찾아 나가고, 그래서 욕망을 찾게 되고, 그리고 모구 과정에서는 그 욕망을 잘 조절하고, 그 모구 과정에서 검은 소가 흰소로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지 않던 소가 이제 길들임을 통해서 나의 뜻대로 잘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흰소로 변화된다는 상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와 내가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제어해야 될 소도, 제어되어야 할 소도, 제어해야 할 소도 없는 그런 하나가 된 상태. 그리고 소와 나도 모두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구를 잘 자각하고 제어하고 욕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런 욕구를 잘 순화시키고 승화한 상태에서 다시 저자거리로 나와
중생 구제 또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욕망에 대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경지를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욕망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다. 우리가 욕망을 선택하기보다는 특히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욕망을 잘 활용하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탐닉하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억제하게 되면 메마른 삶 또는 고통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욕망의 어떤 조절과 더불어서 욕망의 초월 그리고 시부도까지 비교하신 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교학자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본 결과로 한 질문을 한 5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에 의하면은 메슬로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요. 욕구를 크게 결핍 욕구, 성장 욕구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결핍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및 소속 욕구, 그리고 존중 욕구 등이 속하고 성장 욕구에는 자기 실현 욕구가 속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제가 이제 제기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하위 욕구인 결핍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상위 욕구인 성장 욕구로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불교적으로 보자면은 감각적 욕망, 아까 이제 초기 불교 같으면 이제 까마인데 이런 감각적 욕망은 일종의 결핍 욕구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찬다에서 나오는 선한 의욕 같은 거는 원이라고 봤을 때 성장 욕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불교적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원이나 발심의 성취를 위해서 감각적 욕망 등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핍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 욕구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와 같은 종교에는 잘 맞지가 않고 오히려 종교의 경우에는 성장 욕구의 실현을 위해서 결핍 욕구를 기꺼이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된 비판이 메슬로우가 주장한 대로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자기 실현 욕구까지 위계적으로 과연 발달하느냐, 건너뛸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중간에 있는 한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그 상위 욕구로 나가기도 하고 반드시 그 5가지 위기의 순서대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적인 현상 때문에 원래 메슬로우가 주장했던 많은 주장들이 수정되거나 또는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핍 욕구의 충족 없이 건강한 성장 욕구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식욕 또는 어떤 갈증에 대한 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상위의 욕구가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저는 나타날 수 없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위 욕구, 결핍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결핍 욕구가 잘 충족된 상태에서 건강하게 생성된 성장 욕구도 있고, 때로는 결핍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성장 욕구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2가지가 어떤 것이 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후자의 경우에도 특히가 근기가 강한 사람은 결핍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장 욕구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심지어는 견성을 하거나 상당한 경지에 오르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욕의 문제입니다. 메슬로우 경우에도 성욕은 생리적 욕구에 속하고 이런 생리적 욕구 이외에도
그 안전 욕구, 애정 및 소송 욕구, 뭐 존중 욕구, 자기 실현 욕구 뭐 등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혹은 무의식적인 욕망을 리비도라는 이름으로 너무 성역 일변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이트식의 정신 분석학은 인간 일반의 심리나 욕망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좀 편협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하신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프로이드와 같이 정신 분석을 공부하고 창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의를 가지고 떠나갔던 거죠. 융이나 아들러 같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욕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고 그 19세기 후반 비엔나의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 속에 이런 그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밝히려 하지 않고 또는 회피하려고 했던 인간의 그 은밀한 부분을 용기 있게 파헤치고 그 성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프로이드는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프로이드 얘기인데요. 그 프로이드의 어떤 이중적 성격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 발표자에 의하면은 프로이트는 진화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진화론에서는 욕망을 진화의 산물로서 생존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욕망을 자아에 의해 통제해야 된다고 본 점에서 발표자께서 프로이트를 일종의 금욕주의 쪽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프로이트와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욕을 근원적 욕망으로 인정하는 프로이트와 또 자아에 의한 욕망의 통제를 주장하는 프로이트 사이에 어느 프로이트가 맞는 건지 하는 문제입니다. 네, 프로이트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이라는 것, 그 종을 보존하기 위한 근본적인 생물학적인 욕구인 성욕을 인간의 중추적인 욕구로 보게 된 것이고 그 배경에는 진화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리비도라는 에너지, 어떤 성적인 감각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리비도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인데 이 에너지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파괴적으로 또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우리 생명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인 에너지는 제어되어야 될, 조절되어야 될 그런 그 심리적인 욕망이다라고 본 점에서는 일종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금욕주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하면 프로이드가 욕구를 억제해야 된다거나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욕구를 그대로 발산하게 되면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절되어야 된다. 또 우리 사회에는 그런 성적인 공격적인 욕구를 제어하기 위한 도덕 또는 규범이라는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은 눈먼 야생마 위에 올라타서 이런 그 욕망이라는 야생마 위에 탄 기수이고 머리에는 도덕이라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야생마를 타고 가는 그런 존재와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프로이드는 그 욕망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여건과 자신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소위 에고, 건강한 에고를 통해서 타협, 절충을 하게 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억제도 또는 탐닉도 아닌
적절한 어떤 절제를 지향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은요. 이제 심리학에서의 어떤 자아 또는 자기의 문제인데요. 발표자께서 유흥의 집단 무의식의 핵심으로 자기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도 자기 실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욕망의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심리학에서는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또는 자아라고 불리우는 것이 불교의 무아 사상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집에서의 자아는 분명히 부정하고자 하는데 이런 불교가 부정하는 자아와 심리학에서 욕망의 주체로서 세우고 있는 자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 하루를 논의해도 논의하기 어려울 커다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학자들마다 이 자기, 자아, 용어도 다르고 그 개념도 정의도 다릅니다. 그래서 또 불교에서 말하는 소와 대아, 무아 이런 개념도 또 학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릴 능력도 또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다만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하루에도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어떤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이든 여러 가지 생각이든 행동을 통제하는 어떤 상위의 조절 통일성 있게 조절하는 심리적인 기능 또는 심리적인 구조가 있지 않을까. 이 기능이나 구조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개념으로서 이런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융 같은 분이 사용하는 자기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심리학에서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개념이지 그 자기라는 것이 실제한다. 그 실제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욕망의 조절 기제 얘기하면서 욕망의 조절 기제는 이성이고 욕망의 자기 조절의 주체는 의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성과 의식에 의해서 욕망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과 의식에 의해 욕망을 통제해온 서양의 전통적인 철학 경향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서양 전통 철학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심리학은 19세기 후반에 철학으로부터 독립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철학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모든 학문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심리학은 인간을 어떤 사변적인 방법에 의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험과학이다라는 점에서는 철학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보는 어떤 사상적인 기반에는 서양 철학의 전통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어떤 심리학계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심리학자로 나와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른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장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심리학에는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달리 말씀드리면 이성과 의식에 의해 욕망을 조절한다는 것이 반드시 서양 철학에만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주장했었지만 동양 또는 다른 종교나 철학
에서도 이런 이성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입장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에게 의식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의식은 우리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유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욕망과 그 욕망에 대한 평가와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욕망 조절의 필수적인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서양 철학의 일부분 기초한다. 그러나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그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 소속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 이슬아 씨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 독단위로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욕망이 통제보다 발산, 즉 자유로운 개성의 추구라는 명목으로 그 발산이 강조되는데 이것이 현대 사회의 정신병리적 측면과 어떤 관계가 있고 불교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의 증가라든가 인터넷 중독 등의 그 중독 장애의 증가는 욕망의 발산이나 충동 통제 또는 자기 조절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교는 심리 치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 역시 하루 논의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 50년밖에 살아보지 않아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대는 확실히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자본주의 그리고 어떤 그 상업성 자본주의가 아주 활발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당장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욕망을 내부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유혹에 의해서 우리 욕망이 더 강하게 발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망 충족에 자꾸 접하다 보면 더 강한 욕망, 더 지속적인 욕망을 원하는 경향성이 생겨난다. 우리가 어떤 그 만족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그 만족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더 이상 쾌감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강한 자극이 와야 새로운 쾌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많은 자극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강한 자극, 더 다양한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불교가 이런 그 욕망의 조절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윗바사나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론 자기 조절 이상의 어떤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 특히 그 자기 마음을 잘 됐다 못 됐다 판단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세세밀밀하게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런 욕망들이 상당 부분 지나치게 억제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발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학생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심한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심리학적인 치료 방법이 가미돼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보통 사람들 자신이 특별히 욕망에 대한 조절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신다면 이런 마음챙김 명상이 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1, 2년 전에 불교 대학원대학교에서 윗바사나 명상에 대한 이런 그 연찬회가 있었죠. 지금 현재 그 심리학계에서 심리치료계에서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치료의 일부로 활용하는 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기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본 욕망의 문제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한번 경례 그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